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가능성과 정찰 위성 추가 발사 계획도 알렸는데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을 오늘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북한의 이번 이 전원회의 내용들이 지금 하나씩 공개가 됐는데 네. 먼저 이 남북 관계를 그러니까 동족 관계가 아니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규정을 하면서 확실히 좀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이 이유를 좀 어디서 좀 찾아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동족 관계는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일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있는 교전국 관계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번에. 네. 그런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크게 한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하나는 북한 사회의 어떤 결속과 그다음에 김정은 체제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적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확실한 적을 규정함으로써 그 적에 대응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국방 군사 분야의 자원의 상당 부분을 여기에 투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한국을 완전히 적대 관계에 있는 국가로 이제 규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내년 초, 내일이죠. 내년 4월달에 있게 될 우리 한국의 총선을 좀 의식하고 겨냥한 발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상 이런 발언 자체가 보면 사실상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상당히 이 문제를 두고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책의 문제를 오히려 더 시비 걸고 나설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대응하고 한미가 연합을 하고 그리고 한미리 안보 협력을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우리 남한 내에 남남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 그 남남 갈등을 일으키기 위한 분열적인 획책으로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를 좀 모시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 11월 달이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세월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몸값을 올려서 혹시 자신을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제재를 해제해주는 조건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 가면 자신들한테 좀 이득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려고 하면 한국을 훨씬 더 적대적인 관계로 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차원에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번에 대남기구를 좀 축소할 것을 네네. 시사하기도 했는데 만약에 축소하게 된다면 또 어떤 모습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거죠. 통일전선부라고 하는 것이 네. 우리가 이제 2018년도 사항에서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통일부 장관의 상대역이 통전부장, 통일전선부장이었잖아요. 네. 리성건이라는 사람하고 네. 같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세부 내용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정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통일전선부장이 했는데 지금 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 결과문을 보게 되면 한국을 이런 적대 관계로 보고 이게 이제 앞으로 통일해야 될 그런 대화를 통해서 통일해야 될 대상으로 보지를 않고 오히려 국토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토 평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을 적화 통일의 대상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북한 김정은 스스로 입장에서 볼 때 한국과의 대화 기구로 존재했던 통일전선부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올해 6월 달이죠. 6월 달에 김영철 소위 말하는 그 통전부장 했던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정찰국장을 할 때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키던 장본인이거든요. 예.
이 사람을 통전부장 고문으로 보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과의 대화에 이제 더 잘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국지 도발 쪽에 훨씬 더 능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대남기구 축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통전부를 해체하거나 통전부의 규모를 작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통전부 임무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오히려 대남 공작에 훨씬 더 많은 이 정책의 방향을 그쪽으로 이제 우리 한국과의 대화보다는 한국과의 예. 대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군사적 대결이든 사이버전이든 이쪽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그래서 대남기구의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기구를 정리하고 개편하겠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럼 실제로 이번에 유사시에는 핵무력을 네. 동원해서 남한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 이런 발언도 그럼 같은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북한은 사실은 작년도 8월 달에 이 핵무력 정책법을 완성을 했잖아요. 핵무력 정책법을 입법화시켰고 올해 10월 달에는 그것을 핵무력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다가 명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상 북한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최소한의 억제력,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북한이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미국이 북한을 이제 공격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핵무기 몇 개가 있으니까 그런 억제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수준을 벗어나는 거죠. 그 수준을 벗어나서 이제 그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핵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작년도 8월 달에 북한의 핵무력 정책에 거기에 5가지 기준, 5가지에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력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얘기하는 억제력을 넘어서서 이제는 남한을 평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실 그동안 북한에서 지금과 같은 이제 이야기를 했어도 미국은 우린 적대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대화에 나와라. 이제 꾸준히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트럼프를 의식한 배경도 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미 대선까지는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렵다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이 표현 속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을 거의 뭐 제국주의라고 보고 그 제국주의가 계속해서 괴뢰 이제 자신들이 표현하는 괴뢰가 이제 우리 한국이죠. 그 괴뢰 그리고 일본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자신들을 오히려 억압하고 있다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대강의 그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 이것이 자신들의 원칙이다. 그래서 핵에는 핵으로 대결에는 대결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 발언 자체가 바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어떤 경고이기도 하고 또 혹시 뭐 누가 대통령이 당선될지는 모르지만 트럼프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이든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정부도 지속적으로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네. 도발보다는 대화의 길로 선택해서 올바로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북한이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 정찰 위성과 관련해서도 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3개를 더 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자신감이 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앵커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프로에 나와서 정찰 위성 2-3개 아마 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은 이 정찰 위성을 다량으로 발사하라고 이미 김정은이가 이제 지시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이번에 발사에 성공하고 난 뒤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결과가 이제 이번에 나온 건데 숫자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2024년에는 3기의 정찰 위성을 발사하겠다. 그럼 2호, 3호, 4호가 발사가 되겠죠.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찰 위성을 이제 작년에 발사를 했지만은 내년에 4월 달에 이제 발사를 하고 그래서 뭐 내년에 1기 정도가 더 추가가 되면은 2기 그리고 이제 2025년에 2기 하면은 총 5기가 2025년까지 중형 그 정찰 위성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북한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1기를 더 빨리 먼저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더 빨리 이제 이 정찰 위성을 발사해 가지고 자신들이 얘기하는 정보 또는 그 첩보
수집 체계를 이제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발사체의 문제하고 하나는 사실상 얼마만큼 이 정찰위성이 기능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발사에서 성공했거든요. 그만 러시아에 이제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성공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년에 이제 두 번, 세 번 이렇게 발사를 해도 뭐 발사체가 발사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예. 오히려 지금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해상도, 네. 높은 해상도를 좀 필요로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은 우리 정찰 위성이 30cm 곱하기 30cm 네. 정도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3m 곱하기 3m거든요. 그러면 이걸 면적으로 따지면은 한 100배 정도, 네. 반드시 뭐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데 그 정도 되면은 정찰 위성으로서의 뭐라고 할까요? 가치는 그렇게 크게 없는 거거든요. 네. 이제 제가 사실상 30cm 나오는 거, 70cm 나오는 거, 1m 나오는 거, 3m 나오는 거 하고 그 사진들을 똑같은 장소에서 찍은 것을 비교한 사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3m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아주 구체적인 뭐 이렇게 차량의 표시라든지 이런 거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렴풋이 그 보이긴 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한은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난 뒤에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안 되더라도 일단 쏘고 그리고 나서 점점점 개량해 나가는 그런 패턴을 북한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이 무기 체계 전반이 다 지금 북한은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 내년도 북한이 정찰위성 3개를 추가 발사할 때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러시아로부터 더 지원을 받을 것인가가 초점이 될 텐데 그렇게 그 부분이 되면은 어느 정도 지금 얘기가 정리가 됐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공개를 해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저 같은 예. 경우에도 결국은 공개된 정보밖에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알 수는 없는데요. 결국은 이제 훨씬 더 이제 지금 현재는 3m지만 3m보다는 해상도가 더 좋은 2m나 1.5m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 러시아로부터 또 그런 기술들을 좀 전수받으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계속 3m짜리를 여러 개 쏘아 올리는 것도 의미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해상도를 높이는 쪽에 초점을 좀 맞출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내년에 뭔가 조금 더 주고받는 모습들이 포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경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전보다 GDP가 1.4배 늘어났다라고 또 굉장히 구체적인 수치를 또 내놨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지금 북한의 경제가 좋지 않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지금 내놨습니다. 예,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올 7월 달인가요? 이제 매년 이제 발표를 하죠. 발표를 해서 2022년도에 북한의 GDP는 어느 정도였고 GNI는 얼마고 뭐 이제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그 전에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한 내용 보면 2022년도에는 그 전해에 비해서 한 0.2% 감소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코로나 시대였다라고 볼 수 있는 2020년, 2021년, 2022년 3년 동안은 북한의 GDP는 역성장했단 말이죠. 네.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이 이번에 그 표현한 거 보면 오히려 3년 전에 비해서 1.4배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걸 이제 어느 정도 믿어야 될지 그리고 2023년에 대한 GDP는 내년도 좀 가야 발표가 될 텐데 이렇게 이제 미리 발표한 것은 도대체 1.4배가 되려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이 경제 성장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뭐 10몇 % 정도가 아마 돼야 될 텐데 그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지는 저는 의문이라고 보고요.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하고 중국하고 이런 무역 이제 수출입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 북한하고 중국하고 무역 수출입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2022년도 작년 거죠. 작년 네. 거 보면 수출은 1억 3,366만 달러. 그러니까 뭐 수출한 것도 아니죠. 사실상 우리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로 보면. 네. 그런데 수입은 얼마나 했느냐면 13억 9,883만 달러거든요. 그러면은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10배가 더 되는 거죠. 이 정도 수입을 더 많이 했는데 어떻게 GDP가 더 올라가죠? 수출을 더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돼야 되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뭐 제가 이제 경제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이 통계치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예, 인사 조치 내용도 보면요. 박정천이 1년 만에 복귀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뭐 한국과 안보리의 독자 제재 이제 명단에 올라가 있는 조충용이라는 인물이 지위가 상승했습니다. 이 어떤 인사 조치를 보고는 어떤 걸 좀 보셨는지요? 박정천은 그 옛날에 이제 총참모장 하고 그리고 이제 인민군 원수가 됐다가 정치국 위원도 됐다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 인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충성심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리 줬다가 빼앗고 계급 올렸다가 뗐다가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박정천이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그런 것을 겪어 온 거죠. 그래서 당 군정 지도부장은 올해 8월 달부터 하게 됐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박정천이가 이제 정치국 위원으로 이렇게 복귀한 것은 이분이 이제 다시 이제 복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 군정 지도부장이니까 사실상 군 문제에 있어서는 김정은 다음으로 큰 뭐라고 할까요? 파워를 역할을, 가진 예. 그런 사람이다 보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조춘용인데 지금 북한의 군수 공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북한의 그 군수 공장들이 뭐 24시간 가동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동원되는 주민들이 뭐 그 종이 박스죠, 박스, 네. 포탄 실는 박스 그거 바르기에 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지금 러시아로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군수 공장이 엄청나게 이제 잘 돌아가고 있고 러시아로 계속 이제 무기들을 총, 포, 탄 그리고 미사일 이런 거를 수출하고 있으니까 예. 조춘용의 그 입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지금 저희가 쭉 이제 분석을 한 내용들이 이제 전원회의 결과인 것이고 네. 이게 이제 예년보다 조금 하루 빨리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아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예. 그 혹시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신년사도 발표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들도 있어요.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신년사가 이제 없었는데 뭐 부활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전원회의 결과를 읽어보는데 글쎄 다 이제 찬찬히 좀 읽어봤으니까 1시간 넘게 걸리더라고요. 제 개념으로는 한 개씩 이것이 가지는 문장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이걸 이제 다 음미하면서 그만큼 내용이 많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분석을 하면서 읽어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2019년 이전, 그러니까 네. 2018년, 2017년도에는 다 신년사 발표했잖아요. 네. 그 내용하고 뭐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전체적인 그 형식과 틀은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부로 이거는 이제 끝났단 말이죠. 그쵸. 끝났고 내일이 이제 다시 신년사를 이제 이런 형식으로 발표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북한 주민들한테 보내는 신년 인사 그런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예, 뭐 형식은 뭐 그러니까 이미 이 전원회의 내용이 이제 네. 다 들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신년사는 좀 다른 형식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끝으로 이제 내년에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이 좀 잦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네.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핵실험에 대한 이제 언급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우리 정부는 좀 어떻게 이제 북한에 대한 이제 방향을 좀 설정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듣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핵실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인 문제 또는 이제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는 사실상 북한이 작년도 3월 달에 화산 31이라고 하는 것을 전술핵 핵무기를 공개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게 정말 제대로 터질까?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할까? 거기에 대한 이제 의구심은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술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구심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이걸 실험해 보고 싶은 욕구는 있을 거예요. 북한이요.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내가 정말 북한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 7차 핵실험을 해도 중국과 이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두둔해 왔던 것처럼 7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둔해 줄까? 그런 데 대한 고민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고려가 오히려 기술적인 그런 고려보다 더 우위에 있지 않을까. 그런 고려가 정치적으로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할 거고 기술적으로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북한이 내년도에 지금 이 전원회의의 결과문을 보면 올해보다는 훨씬 더 내년도에 도발을 많이 하겠구나라고 예. 하는 것을 그냥 느낄 수 있는 예, 예.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공세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발표가 됐는데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우리 국방부도 여기에 이제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NCG 소위 말해서 뭐라고 그러죠? 컨설테이티브 그룹 NCG요. 여기 이 NCG에 그래 이 NCG를 통해 가지고 왜 8개 분야에 대해서 이 지침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만큼 이게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되고 기술은 고조화되고 그러면서도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올 여름까지 결국은 이 전반기까지 이 핵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지침을 만들고 만들어진 지침을 가지고 8월 달에 얼지 프리덤 쉴드 훈련을 할 때 핵 전쟁을 가정한 연습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해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밖에 현재는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가 훨씬 더 이제 구체화되면 그만큼 확장 억제력은 더 강화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